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역시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테마는 좀 어렵다. 예, 이런 의견들이 다른 때보다 좀 있습니다. 지금 질문지가 꽤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제 키코라고 하는 환해지 상품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변화해서 그거로 인해서 수출 수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이제 위험에 충분히 대비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상품인데요. 이게 상품 설계가 좀 야바위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른바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이걸 다룰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좀 다뤄보고요. 아니면 다른 시점에서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질문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환율제하고 변동환율제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환율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개입 자체가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다 이제 최근의 상황 또는 97년도의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고, 또 여러 학생들이 그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통합에 관한 겁니다. 뭐 예컨대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쓰면 어떨까? 예, 또 유럽화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 그런 통합화폐를 도입하면 어떤가? 그게 좋은가 나쁜가? 이런 굉장히 난해한 이론 분야이기도 하고, 또 9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최적 통화권이라는 그런 최적 통화권 모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을 만들어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이런 거죠.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넓은 것이 최적인가? 예, 너무 좁은 지역에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지역이 너무 좁은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무한히 넓어서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한다면 좋은가? 만약 적정한 인구 규모, 그러니까 하나의 화폐, 동일 화폐를 사용하는 적정한 인구 규모 또는 지역의 넓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 질문들이 여러 건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3사람 정도만 좀 발표를 하게 하죠. 정치외교학과의 권민아 학생 좀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민아 학생이 대표로 어디 있나요? 정치외교, 예. 여기 거의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한 학생이 5 정도 있는데, 예, 그 대표로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전자전기 컴퓨터 학부, 예, 서정은 학생. 어딨죠? 거기 있네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법학부의 성동현 학생. 예. 각자 자기의 질문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시죠? 성동현 학생부터 먼저 나와서, 예, 간략하게 질문의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학생은 일단 수업 진행에 도움을 주는 탁월한 질문으로 간주하고, 다른 질문지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동영상이 게재되는 그 게시판에 조교들이, 예, 그 학생들 명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예, 2가지다. 안녕하십니까. 법학부 공학과 성동현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은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가지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경제 신문을 유심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의 그 환율 시장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환율 안정과 환율 방어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그 환율에 대한 정부 개입을 장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얼마나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안 쳐요? 예. 우리가 학생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면 격려 또는 의전적인 이유로 꼭 박수를 치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누구였죠? 정영모 학생이었나? 맞나요? 누구죠?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정부가 이제 환율 그 조정에 개입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 무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환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그 달러를 좀 풀어가지고 환율을 낮추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진짜 상상 이상으로 한 1달러에 뭐 5,000원씩 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균형을 맞추려고 만약에 우리나라 외환 무역가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말씀하세요. 다음 세 번째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공학번 권민아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기축통화가 경제에서, 세계 경제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관적으로는 그게 우위를 점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째서 그게 좀 우위를 가지는지 미국, 그 기축통화 미국 달러에 대해서 유로화가 그걸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통합이나 뭐 그런 게 경제적으로 우위를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질문 또는 유사한 질문을 해주신 많은 학생들의 논점을 반영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 제도에 대한 겁니다. 환율 제도 질문이 나왔는데 환율 제도에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환율 제도, 두 번째가 변동 환율 제도. 고정 환율 제도는 정부가, 그 나라의 정부가 모든 다른 나라의 화폐와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딱 정해놓고 가끔씩 변경을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환율을 결정하고 나면 모든 경제 주체는 그 비율에 따라서만 화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외환을. 변동환율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기능에 그냥 환율 결정을 맡겨버리는 게 이제 변동환율제입니다. 중간 형태로는 슬라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가 환율 변동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대충 설정해 놓고 환율이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 환율제도 또는 이제 상하한을 설정해 놓고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는 절충적인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부 다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달러당 8위안인가요? 8점 몇 위안인가 이렇게 해서 고정해 두고 있죠. 지금 세계 경제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중국이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할까? 말하자면 1달러에 예컨대 8위안에서 1달러에 7위안이나 7.5위안이나 7위안이나 이렇게 언제 바꿀까? 그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죠? 돈을 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 화폐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중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위안으로 왕창 빌리죠. 왕창. 그러면 안 되겠구나. 왕창 빌립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값이 쌀 때 빌려놓으면 무조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빚을 넣든가 혹은 원화자산, 위안화자산을 취득하든가 또는 팔아치우든가 이런 방식으로 그 시점에서 이익이 되는 현물거래 혹은 외환거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게 좋은지. 위안화가 1달러당 8위안에서 7위안으로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고 나서 돈을 지불하려면 돈이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달러로 하려면. 그죠? 그때는 이제 달러를 빌리는 게 낫겠네요. 달러를 빌려서 위안화를 사두죠. 예컨대, 10,000불을 빌려서 8만 위안을 사둡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1달러당 7위안이 되고 나면 그걸 다시 외환시장에 내다 팔면 10,000불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되죠. 옛날에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프랑화, 파운드화, 영국, 태국의 바트화, 또 한국의 원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을 때 이런 방식의 소위 거시 금융투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돈값을 떨어뜨릴 힘이 있다면 그 통화를 공격해서 팔아치워가지고 마구 매도해가지고 돈값을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거시금융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상품, 서비스, 어느 한 자산을 가지고 투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국민경제 전체의 어떤 거시지표를 자기 힘으로 영향을 미쳐서 움직여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뭐 하룻밤에 몇 천만 달러 이렇게 벌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고정환율제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죠.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환율이 어떻게 될지 별로 걱정 안 하고 정해진 가격에 따라서 환율을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고정환율제는 매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환율제로 옮겨간 거죠. 고정환율제의 근본적인 약점은 법으로 정해놓은 환율이 시장 환율과 시장에 맡겨두었을 경우의 환율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건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만약 이렇게 해보죠. 고정환율제에서 예컨대 우리나라 환율이 고정환율 예컨대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해뒀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맡겨두면 1달러당 8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죠. 수출이 많이 될 겁니다. 한국의 물가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물건이 너무 싸니까 외국인들의 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되죠. 예컨대 고정환율제에서 반대의 경우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니까 만약 고정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높다면 시장환율 혹은 적정환율보다 높다면 이 경제는 틀림없이 경상 흑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되면 수출업자들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갖고 들어서 원화로 다시 바꾸게 되죠. 그러면 그 외화는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고 시중에는 원화가 풀리게 됩니다. 이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환율이 변동해야 해서 다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고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달러를 벌어다가 은행에 가서 원화로 바꿔주시오 하면 계속 그 비율로 바꿔주는 겁니다. 흑자를 계속 보면 달러로 초과해서 벌어들인 만큼 계속 원화가 풀리게 돼 있죠. 그럼 이건 어디로 연결됩니까?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죠. 인플레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통화량을 또 조절해야 되는 정책 수요가 또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절하려면
한국은행의 지불 준비율, 한국은행이 각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았을 때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불 준비율을 올리고 내린다든가, 또는 이제 이 콜금리 이자율을 변동시켜서 또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안 하려면, 통화량을 증가 안 시키려면 시중 통화를 조여야 되는데, 조여야 되면 이제 예컨대 뭐 기업의 자금난이 뭐 가중된다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정환율은 시장 환율과 크게 벗어나 있을 때는 한 예를 들어서 경상 흑자만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자본 유출입이라든가 이런 물가 인상, 경기 변동 이런 걸 감안하면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고정환율제를 썼던 때가 있죠.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이 고정환율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IMF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IMF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IMF라는 거는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전쟁 배상금 치르고 뭐 하면서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자가 집권을 하게 되죠. 집권을 하게 돼가지고 엄청난 야만을 저지르고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화폐의 문제가 발생해서 대외적으로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문명천지에도 곧장 야만이 찾아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제화가 점점 더 깊게 진행되니까 어느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파가 다른 나라에도 전부 다 간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IMF를 창설하고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고정환율 제도를 만듭니다. 그때 이제 방식이 뭐냐면 태양계와 닮았어요. 태양은 금입니다. 금 1온스에, 그때 돈으로 아마 달러가 38불인가? 하여튼 금 1온스에 38달러인가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일정한 비율로 달러와 금의 교환 비율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마르크, 달러와 프랑, 달러와 엔, 이걸 다 고정시킵니다. 전부 다. 물론 원화도 고정됐죠.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면 정해진 교환 비율을 변경합니다.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달러 대 원화의 비율을 바꾸면 엔화 대 원화의 비율도 조정돼야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화폐들이 전부 다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의 통화가 금을 기본으로 하고 달러를 중심으로 삼아서 정해진 교환 비율을 전부 다 가집니다. 이게 IMF 체제거든요.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 회의를 한 곳이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호텔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등의 국가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와 같은 국제금융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한 곳이 브레튼 우즈에 있는 작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다, 이렇게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언제 무너졌느냐? 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고정환율제가 왜 유지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것이 1971년입니다. 날짜는 모르겠는데 1971년도에 이 시스템이 완전 붕괴하고 전 세계가 변동환율 체제로 급격하게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1971년이라는 이 날은 매우 그 인류사에서 기억할 만한 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아무도 혁명이 일어났는지 몰랐죠. 그 혁명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혁명이냐? 화폐가 상품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날입니다. 그 날이. 이때 벌어진 일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달러를 엄청나게 찍었단 말이죠. 전비 조달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서 엄청난 통화량 증가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FRB 연방준비위원회가 돈을 찍어서 정부에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다른 나라 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이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 통화가 굉장히 늘어서 달러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흔해져 가지고 전쟁 끝난 직후만 하더라도 달러라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구경할 수 없는 거였는데 1970년쯤 되니까 유럽 시골 구석에 사는 할머니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달러가 너무 흔해. 달러가 금과 뭐 1온수당 몇 불 이렇게 못을 박아놨지만 금값은 불변인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희소성이 굉장히 약화된 화폐라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이때 돈을 벌려면 어디서는 달러를 구해가지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가면 돼요. 가서 달러를 내놓고 금 주세요. 그러면 금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달러는 태환화폐였죠. 태환화폐. 그러니까 화폐에는 불환화폐가 있고 태환화폐가 있습니다. 태환화폐. 태환화폐는 상품의 뒷받침을 받는 화폐입니다. 금, 달러, 100달러에는 금 몇 온스 이렇게 딱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달러를 들고 미국 은행에 가면 금을 내주게 돼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모든 정부들은 금을 보유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근데 요즘 세상에는 달러가 너무 흔해라고 할머니들까지 알게 된 시점에서 돈을 벌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달러를 구해서 빌려서 달러를 뭐 1000만 달러를 빌려가지고 미국에 가서 금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죠?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치가 별로 없는 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미국이란 절대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것도 동서냉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진영의 맹주가 되고 있는 나라의 화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투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아무도, 국가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었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입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60년대 말부터 명령을 어떻게 내렸냐. 지금부터 달러가 생기면 다 금으로 바꿔와. 그래서 이제 프랑스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금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금, 그것은 발행된 화폐량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이잖아요. 조만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이 바닥난다는 것이 자명해졌을 때 더 이상 바꿔줄 수가 없었죠. 바꿔줄 수 없는. 달러는 전 세계 이 통화체제에서 실제보다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가치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더 이상 금을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1971년 그 몇 월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드디어 화폐가 금으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 화폐를 가지고 가도 금으로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하늘로 난 마차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지상에 발을 딛고 있지 않아요, 화폐는. 그러나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 그 뒤에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만원짜리도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지만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화폐의 생산비는 제로라고, 한개 생산비는. 만원짜리 한 장을 더 찍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종이에 잉크를 묻혀서 나온 종이돈이 10,000원의 효용을 가지잖아요. 100달러의 효용을 가지잖아요. 화폐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1971년도에 미국 정부의 금태환 중지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에 이 IMF 또는 브레튼 우드 체제가 다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각국 통화는 변동환율제로 전부 돌아서기 시작하죠. 고정환율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율과 정부가 고정시켜 놓은 환율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화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드골 대통령이 했던 일을 조지 소로스나
뭐 퀀텀 펀드 이런 유명한 국제 투기 자본들이 80년대, 90년대 내내 20년 동안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근데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 체제 아래에서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뒤로는 전부 변동환율제로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처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자, 이 변동환율제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나라, 우리나라의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속 많이 오른다. 그러면 대외 부문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환율의 변동에 힘입어서 균형 상태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보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돈값이 올라가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다시 수출입이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작동합니다. 자본거래도 마찬가지로 자본거래에서 자본 수입이 너무 많으면, 들어오는 자본이 나가는 자본보다 너무 많으면 달러는 흔해지고 우리 돈은 귀해져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환율의 하락원에서 불리한 사람, 유리한 사람이 생기면서 다시 이것이 균형 상태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원래 정부가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까 질문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는 직접적으로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는 장점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과 괴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엄청난 부작용,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변동환율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것이 긴 시간적 안목에서 볼 때에는 모든 문제를 저절로 해결하게 하는, 적어도 대외 관계에서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변동환율제로 이행해 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세계의 환율 제도는 처음에 고정환율 제도에서 시작해서 변동환율 제도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통화권,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아까 학생 질문 중에서 정부의 환율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최적통화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좀 사실 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다루는 이론적인 문제죠. 어느 정도의 이 지역적인 크기 또는 인구 집단 또는 시장의 크기가 하나의 화폐에 걸맞는 적절한 넓이인가 또는 적절한 수의 인구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결론이 난다면 답은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최적 통화권이라고,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지역의 권역, 그것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 어디냐. 그래서 유럽연합의 통합을 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만약 복수의 그 국민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화폐를 포기하고 여러 나라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현재로서. 만약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다면 화폐는 당연히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국민국가를 유지하는 조건 위에서 화폐를 함께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권의 이양을 의미합니다. 통화 발행권, 화폐 발행권. 우선 제일 먼저 넘어가는 게 화폐 발행권입니다. 지금 독일 연방은행, 프랑스 중앙은행 등등이 가지고 있던 화폐 발행 권한이 전부 다 유럽은행으로 넘어갔죠. EU의 유럽은행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독일 정부나 독일 중앙은행이나 프랑스 중앙은행은 통화 발행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국가의 독점물,
독점적인 소유였습니다. 국민국가의 주권사항인데 그것이 화폐 담당 국제기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의 이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화폐 발행권이 넘어가고요. 아울러서 넘어가는 것이 통화량 조절 권한도 넘어갑니다. 통화량을 우리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조절을 못해요. 그렇죠? 권한이 다 넘어가니까. 이 화폐 발행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 우리말로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거예요. seniority. 우리말로 쓰면 seniority 이렇게 씁니다. S-E-I-G-N S-E-I-G-S-E-I-G C-N-O-R-I-J-I-A-G-E 그러니까 knowledge. 이게 불어입니다. 이것도 아까 arbitrage처럼 seniority라는 건 뭐냐면 화폐 발행 독점권에서 오는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화폐의 한계 생산비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10,000원짜리 한 장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0입니다. 0. 조폐공사에서 찍을 때 종이 한 장 더 넣으면 10,000원짜리가 수백 장이 나오거든요. 그냥 종이에 잉크 묻힌 거예요. 비용은 들지만 한계 비용은 0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화폐를 인쇄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그것의 교환 가치는 그 화폐의 액면가만큼을 가지게 되죠. 만약 이 화폐로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뭐 옷을 사 입지 않고 누구에게 꿔준다면 최소한 연이자 5%는 받게 되겠죠. 왜냐면 리스크 제로에 국고채 금리가 한 5% 되니까. 떼일 염려가 전혀 없고 확실하게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의 금리가 약 5%란 말이죠. 그럼 100만 원을 돈을 찍어서 빌려주면 5만 원을 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국가가 화폐 발행권을 독점함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로 얻게 되는 이익입니다. 이 수입은 전부 다 국가로 귀속됩니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위조지폐를 만들면 범죄죠? 그죠? 성공한 위조지폐는 처벌받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것을 위조지폐라고 알아볼 수 없는 화폐를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지만 성공한 위조지폐범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위조지폐라는 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위조지폐범은 절도범이에요. 이 위조지폐를 만든 사람은 절도범임에 분명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10,000원짜리를 100만 장을 찍었다. 그러면 10억 점, 100억 점 되나요? 10,000원짜리 100만 장 찍으면 100억 원 되죠. 그러면 시중 통화량, 시중 화폐량이, 유통 중인 화폐량이 100억 원 증가한 거죠. 아까 우리가 본 MV는 PQ라는 이 항등식 또는 방정식에 비춰보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의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통화 가치를, 화폐 가치를 조금씩 떨어뜨림으로써 그걸 다 모아서 이 사람은 100억 원이라는 현금을 손에 쥐는 겁니다. 절도죠. 그러나 처벌할 수 없죠. 왜냐? 그것이 위조지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지폐라면. 자선사업 서부극 보면 뭐 노다지 캐고 뭐 한 건 열차 강도에서 털어가지고 100불짜리에 담배 말아서 피우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100달러짜리에 담배를 말아서 피웁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냐, 돈이 많으냐,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100불짜리를 담배를 하루에 10개를 말아 피워도 이 세상의 웰스, 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다만 화폐가, 100불 화폐가 10장이 사라진 거죠. 그 이론에 따르면, 아까 말한 화폐 교환 방정식에 따르면 그 사람은 100불짜리를 10가지 말아 피움으로써 해서 화폐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의 이익을 준 거예요. 시중의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을 그만큼 줄였으니까. 자선사업을 했지만 칭찬하는 사람이 없죠. 예.
화폐란 건 그런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까지 60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를 본 나라입니다. 아주 예외적일 때를 제외하고 60년 내내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본 나라입니다. 요새 미국의 금년도 예견되는 경상수지 적자가 얼마쯤 되죠?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가 넘어갈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아물아물한데 옛날 레이건 시대 때 3천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 형상 적자, 3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그렇게 해서 그걸 쌍둥이 적자라고 불렀고, 아들 부시와 아버지 부시가 다시 한 번씩 정확하게 쌍둥이 적자를 부활시켰습니다. 클린턴 시대에 경상 적자는 계속 유지됐지만 재정 적자는 완전 해소를 했거든요. 클린턴 행정부 때.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 들어서 8년 동안 옛날 아버지 부시 때보다 2배 이상으로 적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따 우리가 보게 될 이론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의 돈값은 똥이 되게 돼 있습니다. 휴지 조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왜 미국은 예외일까? 아까 말했죠? 종이에 잉크 묻혀서 논아주고 물건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세상의 최고라고. 미국은 60년 내내 종이에 돈을 묻혀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면서 그걸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역 적자를 보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미국이 유일한 예외죠. 왜? 미국이 통화 발행권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거래를 뒷받침하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영원 무궁토록 봐도 망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리먼 브라더스나 이런 사건들이 한국에 터졌으면 바로 외환위기가 왔죠. 그러면 IMF 관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죠. 미국은 안 하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 거래량의 70% 정도를 뒷받침하는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시니어리지라는 것이 계량적으로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그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을 찍어가지고. 달러를 찍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달러를 찍어서 미국 국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거라고. 빌려주고 콜금리를 받잖아요. 중앙은행이. 그것이 다 시니어리지입니다. 그럼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한국에도 투자하고 중국에도 투자하고 다 투자하고 돈 꿔주고 다 하잖아요. 거기서 민간 금융기관들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 이익에. 전국적으로 미국 국민 모두에게 이 이익이 나눠지는 것이죠. 만약 어떤 나라가 국민 국가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 한 가지의 화폐만을 남겨두고 다 없앴다. 그러면 그 화폐의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합에 따르는 화폐 발행권이라는 국가 독점권 또는 주권을 위임한 데 따르는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한다고 해보죠. 근데 미국 동부 지역은 굉장한 호황이고 일본, 중국, 한국, 동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불황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정책 주권의 포기거든요. 불황이 오고 경기가 나쁘고 할 때는 통화량을 늘려야 됩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돈이 많이 돌면 사람들은 실제로는 통화량이 늘어서 누구나 돈이 많아진 건데 남들은 돈이 많아지지 않고 내만 많아졌는지 모두가 많아졌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쨌든 돈이 많이 도니까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유럽 지역은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데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갑자기 막 물가 폭등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세계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통화량 정책이 먹히지를 않습니다. 같은 화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지역에만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은 각 국민국가가 거기 다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경기 상황에 맞는 통화량 정책을 쓸 수 있죠. 그러나 만약 통합을 해서 세계 정부가 된다면, 지금 유럽을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불황이고 독일은 호황이다. 이럴 때 어떤 정책을 써야 될까요? 통화량을 늘려야 할까요? 줄여야 될까요? 결정 못하는 거죠. 과거에는 독일 정부가 자기들이 호황이면 통화량을 걷어들이고 이탈리아 정부는 자기들이 불황이면 통화량을 늘리는 독자적인 정책을 쓸 수 있었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전 세계가 하나의 통화권으로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경제 상황이 다르고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반대의 경제적인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는 두 지역이 하나의 화폐로 묶여 있게 되면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넓이, 어느 정도의 국민, 어떤 산업구조라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보다 많은가. 이 논쟁을 오랫동안 했고 결국 유럽연합이 통화통합을 할 때에는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함으로 해서 얻게 되는 각 국가의 이익이 그로 인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보다 크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통화통합을 한 겁니다. 답이 됐겠죠?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조직되어 있을 때조차도 바람직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 너무 좀 어려운 얘기죠, 그죠? 이해는 갑니까? 예, 뭐든지 크다고 좋은 것, 넓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97년 외환위기 관련해서 아까 학생 질문 중에서 정부가 도대체 어디까지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느냐. 변동환율 제도 아래에서도 고정환율 제도처럼 환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그만큼의 정책 수단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갑자기 달러 공급이 늘고 수요는 줄어들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정부가 달러를 막 사들이면 되죠.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너무 많아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달러를 사들여서 원화를 풀면 돼요. 그렇죠. 반대로 달러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은 적다. 그러면 환율이 막 오르겠죠. 환율을 끌어내리려면 정부가 달러 공급을 늘려주면 돼요. 달러를 막 푸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직접적인 결과는 달러를 막 풀게 되면 달러를 내주고 원화를 걷어들이게 되죠. 그러면 시중에 원화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라면 달러를 막 내다 판다. 그러면 줄어들고 달러를 막 사들이면 시중에 원화 통화량이 늘어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환율을 안정시키려다 보니까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정책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고정환율제를 할 때나 마찬가지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97년도 상황을 잠깐 돌아보죠. 97년도에 여러분 몇 살이었죠? 되게? 지금 4학년들이? 중학생? 지금 4학년이면 23살. 12살. 초등학교 6학년. 예, 초등학교 6학년쯤 됐겠네요, 여러분이 그때. 지금 신입생들 같으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 유치원생은 아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그 정도가 지금 저학년 학생들이고, 졸업한 학생들 혹은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중에는 중학교 때 IMF 사태를 맞은 학생들도 있었겠죠. 1997년도의 외환위기를 보려면 1970년대의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됩니다.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1990년부터 예컨대 혹은 1988년부터 97년까지 물가 수준, 경상수지 기록, 환율 동향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대체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의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몇 가지. 1. 장기여인 물가. 이걸 봐야죠. 1990년대 대한민국의 물가 수준은 거래 상대국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어떠했던가. 이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경상수지를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자본수지를. 네 번째, 환율 동향을 봅니다. (1990년대에) 대한민국의 물가 인상률은 대개 10%를 넘지 않는 수준.
낮을 때는 5, 6%, 높을 때는 7, 8%. 그래서 대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 대개 3 내지 6% 정도 높았습니다. 한국의 인플레율은 미국보다도 높았고 일본보다 높았고 영국, 독일보다 높았고 특히 독일처럼 물가 인상률이 1% 이렇게 되는 나라에 비하면 6% 이상 우리의 물가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환율이 인상되는 것이 맞다는 뜻이죠. 원화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가가 인상됐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거는 국제환시장에서도 한국 화폐가 낮게 평가를 받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우리 한국 돈으로 표시한 1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경향적으로 맞습니다. 두 번째 경상수지, 이거 물가다, 물가 이게. 그죠? 네, 물가. 잘못 썼네. 경상수지 적자는 1902년부터 1996년까지 5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였습니다. 5년 연속. 5년간 누적 500억 불 이상 적자였습니다. 누적 적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96년 한 해 동안 무려 230억 달러 경상수지 적자를 봤습니다. 이 흐름으로 보면 환율 동향의 중기적 요인 2년, 3년, 2, 3년 혹은 1, 2년 정도의 중기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달러 값은 오르고 또는 엔화, 마르크화, 프랑화 다 오르고 우리 돈에 비해서 우리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의 안 떨어졌어요. 약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이 90년대 내내 원화의 가치는 약간의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는 조금 떨어졌는데 아주 미미한 하락세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 환율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시장 가치에 비해서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죠. 이 일이 왜 가능했느냐? 그것이 환율은 완만한 또는 약간의 하락. 여러분이 데이터를 한번 나중에 관심 있는 학생은 찾아보십시오. 한국은행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래프로 다 나와 있습니다. 환율 동향 이런 게. 이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1번과 2번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왜 환율이 상당히 안정된 가운데 조금씩밖에 오르지 않았는가 하면 이것은 자본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선언하고 난리였습니다. 그때 세계화 교육, 세계화에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 OECD에 가입하고 외환규제 철폐하고 이런 개방화, 세계화 조치를 아주 단기간 내에 많이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국으로 많은 자본 거래, 자본 수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외 부문에서 경상수지에 엄청난 적자를 봤지만 그것을 메꿀 만한 자본 수지에서의 흑자가 있었던 것이죠. 경상수지는 흑자가 좋은 것입니다. 일단 물론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 물건 만들어서 남 줬고 남한테서 갖고 온 거는 적다 그런 뜻이니까 안 좋은 거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제의 건전성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흑자 누리면 나중에 언젠가는 쓰게 되니까요.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자본수지 흑자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꾸어왔다는 뜻입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국내 금융시장의 금융기관들의 외환 취급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풀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종합금융회사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종합금융회사에서 6개월짜리, 1년짜리 만기가 돌아오는 고이자율의 자금을 빌려다가 국내에서 대출을 했거든요. 그것도 장기 대출, 주택담보대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누구나 다 이 지표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해. 한국 원화가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네. 그럼 저거는 언젠가는 하락하고 말 거야. 이런 expectation, 합리적인 기대가 어느 시점에 형성이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원화 자산을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원화로 표시되어 있는 유가증권, 주식 이런 것들을 빨리 털어야 돼요. 나중에 값이 떨어지고 나면 그걸 팔아서 달러를 손에 쥐면 달러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값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식값이 폭락하고 슬금슬금 내려오고 원화값은 슬금슬금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환율은 자꾸 들썩들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빌려온 돈 외국에서 그래서 만기가 돌아왔는데 만기 연장을 안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에 환율이 8월달, 7월달에 불안정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정부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소문 안 내고. 근데 외환보유고가 몇백억 불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며칠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달러인가 뭐 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소문으로는.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가 완전 바닥이 납니다. 며칠 만에. 그러니까 일본계 금융기관이나 미국 금융회사들이 만기 연장을 안 해줬죠. 소위 롤오버라고 말하는. 그전에는 해마다 연장, 만기 돌아오면 계약서 써가지고 1년으로 돌렸는데 안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시중에는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달러 매도 주문이 쏟아지게 되고 달러 공급자들은 수출업자들은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옵니다. 외국에 자동차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그 돈을 현지 법인에 묶어놔요. 갖고 들어와서 팔면 애국자지만 바보죠. 그죠? 애국자지만 바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달러들 현금 몇백 불, 몇천 불도 안 내놔요. 딱 쥐고 있지. 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내놓은 부모들은 빨리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더 오르기 전에 달러 매도 주문을 계속 냅니다. 이게 herd behavior, 떼거리 행동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환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는 달러를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까 세계적으로 한국 경제가 막장으로 왔다. 그냥 누구도 돈을 꿔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돈을 더 꿔주지 않고 기존에 돈을 꿔줬던 쪽에서는 만기 연장을 안 해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수입하는 사람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구입을 할 때 이제는 현금 돌라고 그래요. 외상으로 안 줘요. 그래서 IMF 사태가 온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제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로버트 먼델 이런 사람들이 이미 모델을 다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 스몰 오픈 이코노미, 우리나라는 스몰 오픈입니다. 작은 개방 경제가 어떤 경우에 모라토리움에 빠질 수 있느냐, 대외 지불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1990년대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전형적인 모델을, 기하학적인 혹은 대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 놨지만 실제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고 누구도 내다보지 못했던 거죠.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비교적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그 시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펀더멘탈이 튼튼하니까 위기는 없다 계속 얘기했고 모든 언론들도 전부 다 한국 경제 안전하다, 위기 없다. 심지어 깡듯이 당시 IMF 총재까지도 인터뷰해가지고 한국 경제 괜찮을 겁니다. 안 괜찮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태가 온 거죠. 그래서 환율이
이제 97년 8월 달에 800원, 890원, 900원 이쪽에 살살 기어오르던 환율이 IMF가 터지면서 2,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불불능 상태가 됐어요. 말레이시아는 우리는 돈 안 주겠다 선언을 했죠. 마하티르 총리인가요? 김대중 그 당시 당선자 보고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말레이시아는 에너지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어 죽진 않죠. 따뜻한 나라니까. 고층 빌딩도 별로 없어요. 날이 따뜻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안 빼도 되죠. 말레이시아 자체가 석유가 많이 나고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63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섰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 대한민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수입이 현금 거래만 가능한 상황이 되는 그 즉시 국민들이 야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에너지 말고는 자체 에너지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달리 대부분의 이 경제가 수출 산업과 연관되어 있어서 현금 거래만이 통용되고 신용장 개설을 못하게 되면은 거의 대한민국은 몇십 년 전 수준으로 그냥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하티르 씨와 김대중 씨를 비교해서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신자유주의하고 싸우는데 당신은 왜 신자주의에 굴복하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의 지도자였다면 당연히 마하티르처럼 했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IMF 나올 때 11월 달인데 한 달만 있으면 길거리에서 사람이 얼어 죽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97년의 경제위기였습니다.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한테 돈을 꿔준 미국 자본가들은 한 푼의 손해도 보지 않았어요. 왜냐? 한국 경제가 망하면 IMF도 망하는 겁니다. IMF가 낸 연례보고서를 보면 외환위기가 나가지고 IMF의 지원을 받았던 나라들에 대해서 IMF가 처방해줬던 정책 처방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사례들이 전부 한국 사례. 한국은 이렇게 균형재정을 했다. 이렇게 건전재정을 했다. 뭐 이런 금리정책을 폈다. 이른바 IMF의 모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IMF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처를 했느냐. 와서 금리를 30%로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량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죠. 정리해고를 법제화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해고당했죠. 정부가 긴축을 하라 그래가지고 복지 예산이 막 삭감됐죠. 그것이 IMF의 처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다 받아들였죠. 그것을. 심지어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또 이인재 후보가 전부 다 그 이행을 보증하는 각서를 선거 기간 중에 써서 IMF에 줬지요. 그러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나가고 나서 IMF 쪽에서 좀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고금리 이런 것은 방만한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에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30%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량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난에 빠져서 도산을 해야 했죠. 지금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IMF는 미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죠. 그죠? 구제금융 규모가 우리 돈으로 1000조. 예, 한국 GDP 규모가 1000조거든요, 1년에. 한 금융회사를 살리는데 1000조 가까운 돈을 구제금융을 하는 나라 끄떡없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는 힘센 놈이 왕입니다. 예, 미국은 이 세계의 화폐 발행 독점권을 쥐고 있는 나라죠. 자, 이제 2008년으로 넘어와 볼까요? 2008년도는 뭐 한번 봅시다. 우리 물가 어떻습니까? 물가 위기가 오기 전에 예, 유가가 뭐 140불 가고 뭐 한 게 올 한 5월 6월부터 4월 5월부터였죠. 그 전으로 돌아가서 작년 연말 금년 초 작년에 물가 인상률이 얼마 됐습니까? 대개 지난 5년간 물가 인상률이 3% 내외 인플레율이. 이것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에 비추어서 볼 때 거의 같은
수준의 물가 관리를 했습니다. 이 요인은 별로 없었죠. 환율이 급하게 올라갈. 경상수지 흑자 5년 동안 970억 달러의 흑자를 봤죠. 5년 동안 누적 2003년부터 2003, 4, 5, 6, 7 이 5년간의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970억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이번 요인도 전혀 없죠. 그렇죠? 3번 자본수지도 건전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1000억 불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자본수지에서도 많은 해외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2600억 달러 중에 한 40% 정도는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때 쌓아놓은 것이고 나머지 한 60% 정도는 참여정부 5년 동안 쌓아올린 겁니다. 최고로 갔을 때가 금년 초에 2700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IMF 당시에 비해서 10배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전혀 그때와는 다릅니다. 환율은 금년 초까지는 별일 없었죠. 작년 연평균 환율이 925원 선이었습니다. 연평균. 한때 900원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죠. 달러 환율은 그렇습니다. IMF 직후에 2,000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정부가 끝나던 2002년도에 약 1,300원. 그리고 참여정부가 끝난 2007년도에 930원. 연평균 환율이 그 정도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정부 개입에 관한 한 참여정부도 개입을 했죠. 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밖에서 해본 적이 없는데 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1,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1,100원 선을 왔다 갔다 할 때 그 당시에 이 경제부처 쪽에서 또는 언론에서 환율이 붕괴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죠. 수출업자 다 죽는다. 이런 아우성들이 계속 나갔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전반기 한 2년 반 정도는 개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외평채입니다. 외국환 평형채권기금이라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상당 부분 개입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채무 액수가 올라갔죠. 외평채가 한 40% 가까이 국가채무 증가에 작용한 것이 약 40% 정도의 비중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외평채로 1,200원일 때 달러 매입해가지고 한 6개월 지나가면 1,150원 되고 또 6개월 지나면 1,100원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손실을 봤죠. 외환시장에서. 근데 그 손실은 누구의 이익으로 기록됐느냐? 수출업체들의 이익으로 기록됐습니다. 환율 하락을 막아줌으로써 너무 빠른 환율 하락을 막아줌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정부가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수출 대기업들은 당분 이래 최대 당기순이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2003년과 2004년도에 벌어진 일이죠. 제가 2005년 봄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었을 때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이걸 가지고 하여튼 재경부 장관을 엄청나게 몰아붙였죠. 진짜 똑똑하더라고. 내 친구지만. 예, 저는 그때 재경위에 막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걸 다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회계장부에 적자로 기록되어서 그렇지 그 정책을 통해서 많은 민간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을 키우는 쪽에 기여했다면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900원 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 제가 이걸 실제로 건의를 드렸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히지도 않는다. 그 당시 재정경제부의 일개 국장이 밑에 팀 하나 데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뭐 자동차, 핸드폰 수출하는 수출 대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가 아니지 않느냐. 서민들을 위해서는 환율이 더 떨어지는 게 좋다. 물가 관리에도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해외 유학 보내는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이 넓은 세계 구경하는 해외 여행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복지는 증가하는데 뭐 때문에 개입을 하느냐. 그러고 나서 집권 후반기에는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한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환율이 쭉 빠져서 920원 선까지 갔던 것이죠. 지금 새 정부에 대해서 제가 뭐 아직 반년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참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개념이 필요해요. 개념을 탑재해요. 국정 운영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개념을 탑재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개념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M31자리로 무슨 출장을 갔느냐. 거기가 광년으로 따져서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한번 출장 가면 돌아오는 데까지 1000년 이상 걸려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일어난 외환시장의 여러 가지 요동이라는 것은 외부 충격에 의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가 인상, 그 다음에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로 인해서 생긴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야기된 금융 대혼란,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작은 배, 미국과 같은 항공모함이 아니고 우리 같은 뭐 좀 큰 어선 크기의 이런 배한테는 파도가 옆에서 서서 때리면, 해일이 밀어닥치면 배가 흔들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파도가 오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 배를 흔들었다는 거죠. 이른바 7% 성장, 이제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다루겠습니다. 이 거시경제 모델에 대해서는 공부할 시간이 올 텐데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는 내수를 올리는 게 있고,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있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수출을 늘리는 거죠. 수출을 양적으로 늘리려면 환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물건이 싸져야죠. 그래서 뭐 강안무계라고 하는 분이 장관이 되자마자 뭐 환율 너무 낮다 이래서 구두 개입을 했죠. 구두 개입을. 그것을 구두 개입이라고 합니다. 말로 개입하는 거. 여러분 당구 칠 때 구찌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말로 일단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환율이 오를 것이다, 새 정부가 원화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하락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락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을 시키고,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그 기대에 따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태평양 건너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파도가 오기도 전에 우리 스스로가 배를 흔들어 놓은 거죠. 그 전부터 환율이 출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출렁대는 과정에서 옆에서 파도가 때리니까 더 심하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원화 약세라는 것은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몇 달 전, 4개월, 5개월 전에 환율 인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세인 가운데 오직 원화만이, 우리 한국 돈만이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화, 유로화 다 강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달러에 대해서. 그러나 원화만큼은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 거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름값 인상이라는 것이 2002년도에 30불 하던 것이 2007년도에 100불까지 갔죠. 3배가 올랐습니다. 30불 하던 것이 100불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냐? 1350원 하던 환율이 92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거기서 수입 에너지의 가격 상승을 반 이상 환율로 다 상쇄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원자재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5년간 안정된 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금년 들어서 환율이 한 25% 정도 올랐잖아요. 25% 정도 올랐습니다. 1.2, 20%만 잡죠. 1.2. 자, 여러분. 유가가, 수입 물가가 20% 오르면 1.2죠? 근데 환율이 또 20% 올라면 국내의 가격은 또 1.2를 곱하죠? 그럼 이것이 1.44가 됩니다. 수입 물가가 20% 오르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국내에서는 44%가 오르는 증폭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환율이.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아무런 심각한 대외적인 악조건이나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의 내세운 공약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개념 없는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 이런 것들이 문제를 먼저 야기시켜서 원화의 평가 절하폭을 대단히 증폭시켰고 이것이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유가는 작년 수준으로 돌아갔죠. 100불 미만으로. 잠시 한 3, 4개월 동안 140불까지 유가가 오르는 일시적인 충격을 국내에 굉장히 증폭시켜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정책을 잘못했느냐? 잘못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이제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못한 데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 새 정부가 한 일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2008년도 국가 예산은 작년에 참여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대로 지금 집행이 가고 있는 것이고 새 정부의 정책이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내년도 예산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올 가을 정기국회의 감세안, 내년도 예산안 이런 걸로 나타나서 내년부터 비로소 현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었다기보다는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 개입을 아무 개념 없이 했던 것 이것이 그 뒤에 모든 문제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충격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다. 제가 대통령이면 강만수 씨는 바로 자를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믿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꼭 지금 정부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예. 뭐 원래 그러잖아요. 아프게 해놓고 아프게 하려는 뜻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 정도 여러분 97년 상황과 지금 상황의 차이를 예 보셨겠습니다. 당시에도 97년 당시에도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달러 표시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김영삼 정부에서 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억눌러서 시장 환율과 정책적으로 조작된 환율 사이의 차이 때문에 IMF가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의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환율 관리라는 것을 이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좀 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제발 안드로메다 칠단 같은 개념이 지금이라도 기술을 돌려서 수도 서울로 돌아오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휴일이죠? 예, 저도 한 주 쉬겠습니다. 자, 그럼 2주일 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하더라도 달러라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구경할 수 없는 거였는데 1970년쯤 되니까 유럽 시골 구석에 사는 할머니들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달러가 너무 흔해. 달러가 금과 뭐 1온수당 몇 불 이렇게 못을 박아놨지만 금값은 불변인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희소성이 굉장히 약화된 화폐라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이때 돈을 벌려면 어디서든 달러를 구해가지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가면 돼요. 가서 달러를 내놓고 금 주세요. 그러면 금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달러는 태환화폐였죠. 태환화폐. 그러니까 화폐에는 불환화폐가 있고 태환화폐가 있습니다. 태환화폐. 태환화폐는 상품의 뒷받침을 받는 화폐입니다. 금, 달러, 100달러에는 금 몇 온스 이렇게 딱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달러를 들고 미국 은행에 가면 금을 내주게 돼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모든 정부들은 금을 보유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근데 요즘 세상에는 달러가 너무 흔해 이라고 할머니들까지 알게 된 시점에서 돈을 벌려면 어떤 방법으로든 달러를 구해서 빌려서 달러를 뭐 1000만 달러를 빌려가지고 미국에 가서 금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죠?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치가 별로 없는 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학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미국이란 절대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것도 동서냉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진영의 맹주가 되고 있는 나라의 화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투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아무도, 국가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었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입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60년대 말부터 명령을 어떻게 내렸냐. 지금부터 달러가 생기면 다 금으로 바꿔와. 그래서 이제 프랑스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금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금, 그것은 발행된 화폐량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이잖아요. 조만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이 바닥난다는 것이 자명해졌을 때 더 이상 바꿔줄 수가 없었죠. 바꿔줄 수 없는. 달러는 전 세계 이 통화체제에서 실제보다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가치가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더 이상 금을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1971년 그 몇 월 며칠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드디어 화폐가 금으로부터 독립한 겁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 화폐를 가지고 가도 금으로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하늘로 난 마차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지상에 발을 딛고 있지 않아요, 화폐는. 그러나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 그 뒤에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만원짜리도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지만 종이 쪽지에 불과해요. 화폐의 생산비는 제로라고, 한개 생산비는. 만원짜리 한 장을 더 찍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종이에 잉크를 묻혀서 나온 종이돈이 10,000원의 효용을 가지잖아요. 100달러의 효용을 가지잖아요. 화폐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1971년도에 미국 정부의 금태환 중지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에 이 IMF 또는 브레튼-우드 체제가 다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각국 통화는 변동환율제로 전부 돌아서기 시작하죠. 고정환율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율과 정부가 고정시켜 놓은 환율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화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드골 대통령이 했던 일을 조지 소로스나 뭐 퀀텀 펀드 이런 유명한 국제 투기 자본들이 80년대 90년대 내내 20년 동안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근데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 체제 아래에서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뒤로는 전부 변동환율제로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처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자, 이 변동환율제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나라, 우리나라의 물가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안 하려면 통화량을 증가 안 시키려면 시중 통화를 조여야 되는데 조여야 되면 이제 예컨대 뭐 기업의 자금난이 뭐 가중된다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정환율은 시장환율과 크게 벗어나 있을 때는 한 예를 들어서 경상 흑자만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자본 유출입이라든가 이런 물가 인상, 경기 변동 이런 걸 감안하면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고정환율제를 썼던 때가 있죠.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이 고정환율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IMF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IMF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IMF라는 거는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전쟁 배상금 치르고 뭐 하면서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자가 집권을 하게 되죠. 집권을 하게 돼가지고 엄청난 야만을 저지르고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화폐의 문제가 발생해서 대외적으로 지불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문명천지에도 곧장 야만이 찾아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제화가 점점 더 깊게 진행되니까 어느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파가 다른 나라에도 전부 다 간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IMF를 창설하고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고정환율 제도를 만듭니다. 그때 이제 방식이 뭐냐면 태양계와 닮았어요. 태양은 금입니다. 금 1온스에 그때 돈으로 아마 달러가 38불인가? 하여튼 금 1온스에 38달러인가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일정한 비율로 달러와 금의 교환 비율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마르크, 달러와 프랑, 달러와 엔 이걸 다 고정시킵니다. 전부 다. 물론 원화도 고정됐죠.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면 정해진 교환 비율을 변경합니다.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달러 대 원화의 비율을 바꾸면 엔화 대 원화의 비율도 조정돼야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화폐들이 전부 다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의 통화가 금을 기본으로 하고 달러를 중심으로 삼아서 정해진 교환 비율을 전부 다 가집니다. 이게 IMF 체제거든요. 이게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 회의를 한 곳이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호텔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등등의 국가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와 같은 국제금융 시스템을 만들기로 합의한 곳이 브레튼 우즈에 있는 작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다 이렇게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언제 무너졌느냐? 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고정환율제가 왜 유지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 것이 1971년입니다. 날짜는 모르겠는데 1971년도에 이 시스템이 완전 붕괴하고 전 세계가 변동환율 체제로 급격하게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1971년이라는 이 날은 매우 그 인류사에서 기억할 만한 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아무도 혁명이 일어났는지 몰랐죠. 그 혁명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혁명이냐? 화폐가 상품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날입니다. 그 날이. 이때 벌어진 일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달러를 엄청나게 찍었단 말이죠. 전비 조달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서 엄청난 통화량 증가를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FRB 연방준비위원회가 돈을 찍어서 정부에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다른 나라 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이걸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 통화가 굉장히 늘어서 달러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흔해져가지고 전쟁 끝난 직후만 하다 이런 방식으로 그 시점에서 이익이 되는 현물 거래 혹은 외환 거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게 좋은지. 위안화가 1달러당 8위안에서 7위안으로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고 나서 돈을 지불하려면 돈이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달러로 하려면. 그죠? 그때는 이제 달러를 빌리는 게 낫겠네요. 달러를 빌려서 위안화를 사두죠. 예컨대, 10,000불을 빌려서 8만 위안을 사둡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1달러당 7위안이 되고 나면 그걸 다시 외환시장에 내다 팔면 10,000불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되죠. 옛날에 조지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프랑화, 파운드화, 영국, 태국의 바트화, 또 한국의 원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을 때 이런 방식의 소위 거시금융투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돈값을 떨어뜨릴 힘이 있다면 그 통화를 공격해서 팔아치워가지고 마구 매도해가지고 돈값을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거시금융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상품, 서비스, 어느 한 자산을 가지고 투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국민경제 전체의 어떤 거시지표를 자기 힘으로
영향을 미쳐서 움직여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뭐 하룻밤에 몇 천만 달러 이렇게 벌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고정환율제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죠.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내일 모레 환율이 어떻게 될지 별로 걱정 안 하고 정해진 가격에 따라서 환율을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고정환율제는 매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환율제로 옮겨간 거죠. 고정환율제의 근본적인 약점은 법으로 정해놓은 환율이 시장 환율과 시장에 맡겨두었을 경우의 환율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건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만약 이렇게 해보죠. 고정환율제에서 예컨대 우리나라 환율이 고정환율 예컨대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해뒀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맡겨두면 1달러당 8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죠. 수출이 많이 될 겁니다. 한국의 물가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물건이 너무 싸니까 외국인들의 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되죠. 예컨대 고정환율제에서 반대의 경우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니까 만약 고정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높다면 시장환율 혹은 적정환율보다 높다면 이 경제는 틀림없이 경상 흑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되면 수출업자들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갖고 들어서 원화로 다시 바꾸게 되죠. 그러면 그 외화는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고 시중에는 원화가 풀리게 됩니다. 이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환율이 변동해야 해서 다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고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달러를 벌어다가 은행에 가서 원화로 바꿔주시오 하면 계속 그 비율로 바꿔주는 겁니다. 흑자를 계속 보면 달러로 초과해서 벌어들인 만큼 계속 원화가 풀리게 돼 있죠. 그럼 이건 어디로 연결됩니까?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죠. 인플레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식으로 통화량을 또 조절해야 되는 정책 수요가 또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절하려면 한국은행의 지불준 비율, 한국은행이 각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았을 때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불준 비율을 올리고 내린다든가 또는 이제 이 콜금리 이자율을 변동시켜서 또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부작용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역시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테마는 좀 어렵다. 예, 이런 의견들이 다른 때보다 좀 있습니다. 지금 질문지가 꽤 많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제 키코라고 하는 환해지 상품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변화해서 그거로 인해서 수출 수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이제 위험에 충분히 대비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상품인데요. 이게 상품 설계가 좀 야바위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른바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이걸 다룰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 좀 다뤄보고요. 아니면 다른 시점에서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질문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환율제하고 변동환율제에 관한 질문들, 그리고 환율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개입 자체가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다 이제 최근의 상황 또는 97년도의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고, 또 여러 학생들이 그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통합에 관한 겁니다. 뭐 예컨대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쓰면 어떨까? 예, 또 유럽화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 그런 통합 화폐를 도입하면 어떤가? 그게 좋은가 나쁜가? 이런 굉장히 난해한 이론 분야이기도 하고, 또 9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최적 통화권이라는 그런 최적 통화권 모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을 만들어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이런 거죠.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넓은 것이 최적인가? 예, 너무 좁은 지역에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지역이 너무 좁은 것도 문제지만, 그것이 무한히 넓어서 그러면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를 사용한다면 좋은가? 만약 적정한 인구 규모, 그러니까 하나의 화폐, 동일 화폐를 사용하는 적정한 인구 규모 또는 지역의 넓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 질문들이 여러 건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3사람 정도만 좀 발표를 하게 하죠. 정치외교학과의 권민아 학생 좀 앞으로 나와서 대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권민아 학생이 대표로 어디 있나요? 정치외교, 예. 여기 거의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한 학생이 5 정도 있는데, 예, 그 대표로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전자전기 컴퓨터 학부, 예, 서정은 학생 어딨죠? 거기 있네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법학부의 성동현 학생, 예, 각자 자기의 질문이 어떤 거인지 기억하시죠? 성동현 학생부터 먼저 나와서, 예, 간략하게 질문의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학생은 일단 수업 진행에 도움을 주는 탁월한 질문으로 간주하고, 다른 질문지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동영상이 게재되는 그 게시판에 조교들이, 예, 그 학생들 명단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가지다. 안녕하십니까. 법학부 공학과 성민이라는 제가 드린 질문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은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가지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지금 그 경제신문을 유심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의 그 환율 시장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환율 안정과 환율 방어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그 환율에 대한 정부 개입을 장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얼마나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안 쳐요? 예, 우리가 학생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면 격려 또는 의전적인 이유로 꼭 박수를 치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누구였죠? 정영호 학생이었나? 맞나요? 누구죠?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정부가 이제 환율 그 조정에 개입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 무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환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달러를 좀 풀어가지고 환율을 낮추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진짜 상상 이상으로 한 1달러에 뭐 5,000원씩 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균형을 맞추려고 만약에 우리나라 외환 무역가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말씀하세요. 다음 세 번째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공학번 권민아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기초통화가 경제에서 세계 경제에서 좀 유의를 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관적으로는 그게 유의를 정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째서 그게 좀 우위를 가지는지 미국 그 기초통화 미국 달러에 대해서 유로화가 그걸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좀 어떻게 해서 그게 그 통합이나 뭐 그런 게 경제적으로 우위를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질문 또는 유사한 질문을 해주신 많은 학생들의 논점을 반영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 제도에 대한 겁니다. 환율 제도 질문이 나왔는데 환율 제도에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환율 제도. 두 번째가 변동 환율 제도. 고정 환율 제도는 정부가, 그 나라의 정부가 모든 다른 나라의 화폐와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딱 정해놓고 가끔씩 변경을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환율을 결정하고 나면 모든 경제 주체는 그 비율에 따라서만 화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외환을. 변동환율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기능에 그냥 환율 결정을 맡겨버리는 게 이제 변동환율제입니다. 중간 형태로는 슬라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가 환율 변동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대충 설정해 놓고 환율이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 환율제도 또는 이제 상하한을 설정해 놓고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하는 절충적인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부 다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달러당 8위안인가요? 8점 몇 위안인가 이렇게 해서 고정해 두고 있죠. 지금 세계 경제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중국이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할까? 말하자면 1달러에 예컨대 8위안에서 1달러에 7위안이나 7.5위안이나 7위안이나 이렇게 언제 바꿀까? 그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죠? 돈을 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 화폐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중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위안으로 왕창 빌리죠. 왕창. 그러면 안 되겠구나. 왕창 빌립니다. 값이 오르기 전에. 값이 쌀 때 빌려놓으면 무조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빚을 넣든가 혹은 위안화 자산을 취득하든가 또는 팔아치우든가